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함께합니다. 오늘도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리원전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명 균도내 소송.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1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박금선 씨 가족 3명, 방금 말씀하셨던 일명 균도내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결과는 균도내 가족들의 전부 패소, 즉 한수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패소도 아니고 완전히 그 결과가 뒤집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심 이후에 4년이나 기다린 판결이었는데 이 4년 만에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항소심 재판부의 그 설시 이유를 보면요. 예. 일단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균도내 가족들이 걸린 갑상선 암 발병이 고리원전의 방사능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 선량, 즉 방사능을 받는 양이 통상적인 한도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등의 조사 결과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이 항소심 앞에 재판부인데요. 네. 이 1심 재판부는 이 소송을 공해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게 공해소송이 아니다라고 보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소위 말하는 입증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1심에서는 이 소송을 공해소송으로 보아서 한수원 측에게 이들의 갑상선 암이 고리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가져와라. 즉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한수원 측에 물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한수원 측이 이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균도내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소송이 공해소송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 즉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버려서 예. 한수원이 아니라 균도내가 갑상선 암이 고리 원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라. 이렇게 입증 책임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 균도내가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전부 패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좀 핵심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해소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가. 그렇죠. 네. 그리고 1심에서는요, 균도 씨와 아버지의 발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았지만 어머니의 발병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했었거든요. 이마저도 인정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예 재판부가 이것은 공해소송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균도내 가족들에게 지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1심에서 그나마 인정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는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 한수원 측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예, 통상 이제 우리가 원피고가 민사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요. 네.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와 같은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해달라 이런 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은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재판부가 하게 되고요. 네, 네.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기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일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네. 다만 이게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라든가 각종 소송 비용을 전액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따라서 약 70-80% 정도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균도내 가족이 전부 패소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 재판부에서 한수원 측의 소송 비용을 모두 균도내 가족들에게 패소한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균도내 가족, 변호인 측의 입장도 나온 게 있나요? 네, 당연히 변호인 측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공해소송으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입증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소송을 공해소송으로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균도네 가족 외에도 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 암에 걸렸다 한 주민 6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의 소송 역시도 이번 항소심 판결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례가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만은 균도네 가족들과 유사한 결론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즉 그분들의 갑상선암이 고리원전의 방사능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수원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데 4년 만에 뒤집힌 판결입니다. 완전히 뒤집혔는데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어렵죠.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진 이런 사건의 경우가 사실 가장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은 이 소송을 공해소송으로 보아서 입증 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심처럼 공해소송으로 보면 피고인 한수원 측이 이들의 갑상선암이 고리원전의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요. 이번 항소심처럼 공해소송이 아니라고 보면은 이 원고인 균도네 가족이 갑상선암이 고리원전의 방사능 때문임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입증 책임의 문제죠. 결국 대법원에서 이 입증 책임을 어느 쪽에 부여할 것인지, 즉 1심과 2심의 판단 중에 누가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종 판단하기 전에 이게 공해소송이다 아니다를 먼저 재판부에서 발표를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에 적시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뜨거웠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에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 사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30대 남성 가해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피해 가족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그것을 빼서 땅바닥에 팽개치고 멀리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폭행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경찰이 카니발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이 생수병을 집어 던지고 또 피해자의 휴대폰도 뺏어서 집어 던졌거든요. 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죄 혹은 다친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그 휴대폰에 대한 손괴죄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피해자가 가족들을 태우고 어린 아이들까지 태우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좀 가만히 돼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폭행을 한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폭행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만약 당시를 운행 중, 즉 자동차 운전 중에 일어난 폭행으로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에 따르면요, 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폭행죄보다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폭행이 이루어지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2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등에 따르면은 현재 그 가족들 및 어린 자녀들이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치료가 이 가해자의 폭행에 의한 충격 때문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고요. 강력하게 좀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호사님 예측하시기에 실제 양형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네. 일단 가해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또 가해자의 전과 여부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이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폭행이 정당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론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받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종종 봅니다. 이런 영상들, 이런 고발들요. 도로 위에서 운전자에게 폭력을 쓰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피해자를 처벌하는 양형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교통법 관련 이제 범죄 중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 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운전 중에 행해지는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주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좀 덜해서 그런지 아직 처벌이 그리 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좀 그렇고요. 네. 그런데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 사는 법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